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근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채권이 확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근저당권이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장래에 확정되는 거예요. 장래에 확정. 기본계약에서. 그래서 근저당권에 관련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기본계약, 즉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채권 최고액만,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리미트만 정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이 있다고 해서 이미 이 의미가 채권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이만큼에 대해서만,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하고, 실제로 그 채권이 얼마인지는 장래에 확정되는데, 이 피담보 채권이 장래에 확정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이 기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물론 확정 시점이 기본적으로 결산기고요. 언제 어느 시점에까지 발생한 채권만 한다. 그 이전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종성이 좀 완화되는 것입니다. 즉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하거나 양도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부종성이 완화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런 통을 그려놓고 이게 닫혀지기 전에 이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즉 저당권에. 부종성이 뭐죠? 저당권의 부종성은 저당권의 발생 소멸은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게 부종성이에요. 하지만 그 부종성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발생했다가 소멸하더라도 저 근저당권 영향이 없다. 그런 개념들. 따라서 그 더 연장선에서 뭐가 있냐면 채무자, 이 기본계약이 있으면 채권자,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는 거다. 확정 전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연장선에서 이걸 묻는 겁니다. 개념에서 잘 기억을 해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확정 전에는. 그래서 최근에도 요게 나온 적이 있고요.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자, 360조 단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거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 지연 손해금은 1년분이다. 그 조항이 근저당권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 얘기는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회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통상 다른 말로는 기본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된다? 매각대금이 완납한 때 이거 확정된다. 중요하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뭘 묻냐면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만 변제하고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근데 확정된 채권은 4억이에요. 채무자는 4억을 전부 변제해야만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제3취득자는 3억만 변제하고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제3취득자의 후순위 근저당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3억만 변제하고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4억 전체를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 판례 내용 중요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만 범위에서만 변제하고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을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6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자유를 철회할 수 있다. 아니다.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게 되면 청약의 구속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다. 설사 그게 격지자 간의 청약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자 간의 청약이든 격지자 간의 청약이든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맞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할 때 상대방 특정된다? 그렇지 않다. 불특정이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승낙은 특정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 후 도달 전 사망. 기억해야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은 의사표시잖아요. 청약은 효력성이다. 그렇지 않다. 영향이 없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에 받지 못한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청약자는 그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 청약에 승낙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계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66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건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이미 봤습니다. 예약은 정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입니다. 반대로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X죠. 왜냐하면 편무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현상 강고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아니다. 요물 계약은 전형적인 계약 중에서 요물 계약은 현상 강고 계약만이 요물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은 쌍무다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도 유상 계약이다. 자, 쌍무이면서 유상 계약이 어떻게 했죠? 매, 대, 환, 쌍무, 유상, 낙성,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교환, 도급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계약이다. 자, 67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 이행 항변권 소멸한다. 중요한 개념이죠. 소멸하지 않죠. 자,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할게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 유상 계약입니다. 매도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 다음에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매도인의 과실로 귀책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면 뭘로 바뀐다고 했죠? 전보 배상 의무로 바뀌어요. 이게 전보 배상이 뭐다? 손해배상이에요.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 후발적 급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씁니까? 이 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 동시의 관계가 여전히 이와 이 사이에도 유지된다. 설명했죠. 논리 출발점이 뭐냐면 이 의무가 바뀌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뀌는데 동일성이 인정돼요.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동시의 관계가 이 둘 사이에도 여전히 인정된다나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할 때 만약에 지연 손해배상이면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일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유치권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비용 상환 의무를 지체해서 지연 손해금을 냈을 때도 역시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에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전면. 동시에 항변권은 불법이 아니다. 기억하셔야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은 적법하다. 기억을 하십시오. 동시에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아니다. 동시에 항변이니까 말을 해야만이 고려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고려하는 게 직권조사사항인데 동시에 항변은 말 그대로 항변, 말을 해야만이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번 채권자 이익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 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함께 하는가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어요. 소유권을 넘겨줘. 그러니까 매도인이 어떤 얘기냐? 야, 너 아직 나한테 매매대금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 관계야. 아직 내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 말이 맞대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승을 기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매도인은, 상환 이행 판결 이런 겁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얼마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뭐뭇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상환 이행 판결 그런 내용입니다.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출제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등과 관련해서 이제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줘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매매 계약 체결일 날 매매 계약 체결 날 계약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중도금을 짓고요. 중간에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잔금을 주는과 동시에 뭐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줘요. 이게 통상의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대금주 중도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관련했을 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선이행 의무잖아요.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먼저 지급해야 의무예요. 매수인 입장에서. 따라서 그 얘기는 뭐죠? 매수인이 이 날짜 중도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렇게 죠. 야, 아직 소유권을 넘겨줄 시점이 안 됐어. 네가 먼저 이행하는 의무야. 그게 선이행 의무예요. 따라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있으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지만 중도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선이행 의무인 거예요. 중도금은. 따라서 이날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소리를 건네주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왔어요. 이행지체가. 쭉 왔다가 이날이 된 거예요. 그럼 이날 매수인은 잔금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요? 중도금도 줘야 돼요. 이날이 되니까 잔금과 연결된 게 뭐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행 관계죠. 그런데 중도금과 관련해서도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이때 그 얘기입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한 쌍방의 의무는 요거와 요것도 동시행 관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인데 과거에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지연 손해금에 관해서도 동시행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갑과 을, 제3자, 병,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금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갑의 의무이행, 즉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딱 그럼 떠올리죠. 기본 관계에 대한 항변의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거니까. 시험은 항상 지문 자체에서 뭔가 묻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의무이행, 그러면 을은 병이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서 직접 채권 행사했던 얘기. 어떤 얘기죠? 병에게 만약 매매대금 1억이다. 1억 다 줘.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그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 병은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제3자는 이렇게 쓰면 모르죠. 수익자, 제3자, 수익자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 청구권은 채권은 소멸을 합니다. 매매 계약 기초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매매 계약 기초에서 발생하는데 그 매매 계약이 채권 발생의 원인이 취소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즉 갑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아니다.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시행 관계를 주장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없다요. 합의에 의해서. 하지만 채무 불행을 위해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3자의 동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해제권 행사하면서 그거 다른 겁니다. 이건 임의로 할 수 없는 거고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병이 대금을 돈을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원상회복, 무효인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당사자는 누구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아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부당이득, 원상회복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갑과 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와는 상관이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대금을 수령하다 지금 무효인 해제일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는 갑과 을, 그건 이미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데 그 경우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의 문제이다. 즉 을이 갑에게 병에게 제3자인 병에 지급한 1억은 예컨대 1억이라면 누구한테 반환한다? 갑에게 청구를 하는 거고 갑이 반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이 합의 해제는 항상 해제인데 그게 합의 해제 아니면 법정 해제인지 구별하는데 합의 해제된 경우는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건데 특약이 없으면 548조의 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는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 행사한다.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4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 뭐죠? 정기행위인 경우에 딱 떠올라야죠.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발생한다? 원칙은 항상 계약이 채무불행이 되거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제권을 행사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해제권을 행사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정기행위다. 매달 며칠까지 네가 해주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조항을 정합니다. 매달 며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인 효력이 없다. 그런 특약이 있어야만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다 하더라도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만약 그런 특약이 없으면 해제권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묻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해제권 행사야만이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행불능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행불능 기초로 해서 법정 해제권이나 아니면 약정 해제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해제권 행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효력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묻는 지문입니다.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매매계약 해제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급부 이행을 전제합니다. 급부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뭐죠? 등기 아니면 등기와 같은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데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됐다. 급부가 이행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이고 그 채권이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 등기와 같은 대항력 취득했다.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히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계약 해제에 관련된 제3자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등기와 같은 아니면 대항력의 임차인 같은 제3자에 대항할 수도 있죠.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취득해야만이 보호되는 거지 단순한 채권자는 설사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한 채권자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70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